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선거만큼 치열했던 방송사 개표 방송에 시청자 이목이 쏠렸습니다. 흥미 요소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전해져야 할 정보를 놓치진 않았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YTN 선거 개표 방송을 돌아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최근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되면서 산림청이 산불 대응에 총력을 당부했습니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 준비로 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계절의 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데다 봄바람도 강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갖고 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선거방송은 방송연설, 토론, 광고, 개표 방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중 TV 개표 방송은 선거 저널리즘과 또 방송 제반 기술이 종합적으로 실현되는 장르입니다. 즉 개표 방송은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가치와 방송사의 과학적 분석과 제작 능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방송사마다 개표 방송에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갈수록 화려해지는 개표 방송. 과연 내용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의 선거 개표 방송을 분석해 봅니다. YTN 선거 개표 방송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류재복 해설위원 실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 뉴스 리뷰 Y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개표 방송의 경쟁이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관심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YTN 투표방송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진행되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가 보도가 됐고요. 저녁 6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표 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거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방송을 비롯한 선거 방송은 각 방송사의 특징과 기획이 또 두드러지는 보도이기도 해서요.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골라보는 재미도 있고 또 방송사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생기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최근 개표 방송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서로 더 눈에 띄고 화려한 시각적 재현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나라 개표 방송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개표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여러 시도가 있다가요.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CG 장비를 대대적으로 투여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표 방송에서 CG 활용 등은 시청자들의 이해 용이성 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기술적 구성에 신경을 쓰는 반면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어떠했는지도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 결과만 전달하고 또 CG 활용의 화려함, 기술적 측면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 강조하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볼거리만 남발하다 보면 내용적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긴 시간을 두고 선거 방송과 개표 방송을 위해서 YTN이 힘을 썼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TN 선거 개표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사님.
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온 방송에서는 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려고 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주는 보도들이 돋보였는데요. 가상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여의도 1번지의 비밀은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해태상의 제작과 유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사당 돔 건설의 뒷이야기 등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투표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게 될 장소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투표 행위와 정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투표 관련 정보를 자막으로 제시하면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함께해서 선거 방송의 정보 제공 기능을 유의미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정보 제공에 충실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아이템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좀 살펴보면은요. 지난 10일 표심 잡아라 닮은 듯 다른 공약 대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YTN의 총선 공약 돋보기라는 기획보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요. 선거 당일까지 그 여야의 주요 선거 공약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줘서 유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를 이슈별로 정리를 해줬고요. 군소정당의 공약도 함께 알렸습니다. 또 투표장을 나서지 않는 시청자에게 공약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요. 선거철 한없이 커진 여야의 배포가 공약인지 또 공수표인지 가리는 건 유권자의 몫입니다라고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약 대 공수표. 이게 이제 선거 전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선거 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각 정당의 공약 이행률을 체크하며 언론의 그 감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선거 개표 방송에서 이제 대담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그 개표 방송의 사실 중요한 역할은 진행된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그 심층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전문가 또 취재 기자들이 출연해서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선거의 의미 또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 해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언론이 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YTN에서 흥미로운 대담 기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선거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낸 대담이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야 운명의 날 치열한 선거운동 펼친 연예인들이란 대담이 기억에 남는데요. 대중에게 영향력을 지닌 연예인들이 선거 유세에 나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인은 아니지만 대중에게 그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연예인들이 선거 유세에 참여하게 된 동기 혹은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바 같은 것들을 각각 여당과 야당을 지지했던 연예인 패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의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마주하게 되는 명암 같은 것도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정치적 입장과 생각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던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나 학자들 위주의 대담을 보다가 선거 유세에 직접 참여한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면 10일 오후 7시 보도인데요. 4.19 국민의 선택 여야 중진이 바라보는 총선 민심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출구조사 직후 여야 중진의 반응을 듣는 시간이었죠. 대담 내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정당별 예측 의석수를 화면으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출연진의 견해를 뒷받침하고요. YTN만 봐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출구조사 직후 각 당의 그 반응을 궁금해하는 국민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면 그 물리적인 한계로 원내 인사의 입장을 듣는 것은 어려웠던 만큼 중량감 있는 중진을 섭외한 제작진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출연자 중에 한쪽은 현역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원외 인사라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저도 짜임새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출구조사 결과 제시된 지역별 예측 의석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 대담 참여자와 진행자가 권역별로 문답을 하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화면에 나온 자료와 대담 참여자가 언급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주어가 없는 자막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가 없는 자막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남았습니다. 이어서 대담 패널 섭외에 대한 고충도 살펴주셨는데요. 이 분석한 내용도 좀 들려주시죠. 네. 사실 패널이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방송사마다 개표 방송 패널 섭외는 정말 전쟁이죠. 10일 오후 8시 때 방송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압승, 향후 전국 시나리오는이라는 대담입니다. 선거 직후 그 향후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담 그 내용 자체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개표 방송에 주목을 받고 또 시청률이 높았던 그런 다른 타 채널과 굳이 또 비교를 해보자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패널이 주는 그 신뢰도가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 흡입력이 있어야 여러 그 채널 중에서 선택이 될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더 주목도가 높은 패널을 섭외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투표 마감 직후에 토론 패널을 분석한 자료에 보면은요, 그 여성 패널이 한 명꼴로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또 심지어는 전원 방송 그 남성으로 구성된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YTN의 경우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담만 봐도 남성, 여성 그 패널 구성에 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였다는 점 짚어보고 싶고요. YTN은 개표 방송 진행에 있어서도 여성 앵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이런 점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진 11시에 진행된 방송 대담입니다. 범야권 압승 예상 총선 민심은이라는 제목의 대담인데요. 이 대담은 전국 개표율이 55% 넘어선 시점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 자막에서는 개표율, 득표율,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엔 당선자에 관련된 정보를 줘서 유권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화면 우측 같은 경우엔 이 시각 1위를 정당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 수를 표로 제시해서 실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대담 초기에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해석과 평가를 진행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담에 참여한 2명의 패널이 모두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 지상파 3사 출구조사의 진행 방법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방식, 해석 방식 같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논의하고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분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제가 막 그 언론사 생활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이른바 80년대, 90년대 개표 방송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뭐 컴퓨터 방송도 시작을 하고 뭐 CG도 시작을 했댔지만 상당히 조악했던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방송사들이 전 직원들에게 전화기, 유선 전화기나 무전기를 나눠줘서 각 개표 장소로 한 명씩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이 그 개표하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전화기를 통해서 표수를 찍어주는 그걸 보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개표 방송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개표 방송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 당선자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가동이 되면서 사실 개표 방송을 밤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표 방송에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대담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향후 전국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최근 방송의 전체적인 추세도 변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보수와 진보 또는 여와 야,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이렇게 각 진영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나와서 서로 맞서는 그런 형태의 대담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대담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시청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칫 어떤 진영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편파 시비가 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대담을 아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히 우리 YTN과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은 앞으로 YTN 기자들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좀 더 추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령대별 유권자 지형 변화에 관심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 본격 세대 교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구조적인 변화를 살핀 내용도 많았습니다. 이런 YTN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분석 중에 세대에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세대별 특징 변화를 정리한 보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월 9일 보도였습니다. 어르신이 청년보다 많은 첫 선거 누가 웃을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유권자 연령 구성을 살펴보는 보도로 앵커가 저출생 고령화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개괄을 하고 또 인구 구조 변화가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주소를 실감케 했습니다. 또 유권자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 높을수록 보수 쪽에 유리하다라는 그 일반론을 짚고요. 이대남으로 일컫는 20대 남성들은 최근 보수정당 지지세가 두드러지고 이른바 86세대 상당수는 60대에 접어들면서 60대 이상 표심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관측하는 한편 또 운동권 청산론에 가장 크게 공감한 세대 역시 60대였다라는 내용 등 연령별 세대론을 고찰하면서 총선을 향한 관심과 궁금증에 응답하는 그런 구성이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연령과 인구 변화가 이후 총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주목도 높은 보도였습니다. 네, 이어서 2030 세대의 특성을 잘 정리한 보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2024년 청년 세대는 없다라는 보도를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봤는데요. 후속 보도도 기대되는 주제였습니다. YTN에서 지난 7개월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대 남녀의 양당 지지율을 먼저 보여주고 그에 이어서 현재 20대와 30대의 특성을 설명을 하면서 20대의 니트족이 고르게 퍼져 있는 점, 그리고 30대의 집을 소유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정치 성향과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각 당 청년 정책을 간략하게 보여주면서 현재 정치인들이 청년 세대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낡은 시도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30대의 취업 여부라든지 자산 관련 특성 그리고 정당 지지율 간의 관계를 통계치로 보여준 건 아니었고요. 인터뷰 등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않아서 주장의 근거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주로 언급하는 세대론이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을 투표 결과 분석이나 투표 후의 청년 세대의 목소리 등을 후속 보도를 통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 개표 방송이 끝났지만 후속 보도의 중요성은 여전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참 크다고 봐야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거 방송이 가장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이번 그 각사의 선거 방송, 개표 방송을 보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한 비주얼들을 뽐냈는데요. 이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선거라는 큰 행사를 단지 시청률에 너무 과몰입해서 비주얼만으로 승부를 거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계 방송식 여론조사 결과에 집착하는 뉴스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뉴스라는 게 국민이 알아야 할 뉴스와 알고 싶어하는 뉴스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선거 보도는 특히 YTN은 이번에 지난번보다는 정책 비교 쪽에 약간 비중을 뒀다는 점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제 모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후속 보도는 오히려 이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국가 정책의 발전 방향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획 보도하는 그런 코너들을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후보들의 공약에 초점을 맞춘 기획 후속 보도들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네,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기술의 화려한 만큼 충실한 저널리즘 분석이 필요하다. 개표 방송은 선거의 의미와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파악하는 분석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번 YTN의 선거 방송 캐치프레이즈가 민심 2024였는데요. 그만큼 민심의 향방을 잘 파악해서 분석하겠다라는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방송에서 보도된 각 정당과 또 당선자들의 공약이 민심이 잘 반영된 것이었는지 분석해 주시고요. 또 선거 이후 그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후속 보도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아미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로 드러난 다양한 사회 이슈들 후속 보도로 이어지길. 선거 기간 동안 우리는 정치에 한 발 더 가까워진 느낌과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 보도를 통해서 청년 세대와 청년 정치인,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드러낸 연예인, 높은 투표율을 보인 노년 세대와 같이 다양한 주체의 정치 경험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선거를 계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과연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사회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두 분의 한 줄 평을 좀 합쳐보자면 충실한 분석을 후속 보도로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이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해수 온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현상이 나타난 이유와 이후 상황을 간략하게 전망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과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기후재 분석기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1년간 매일 1982년 이후 역대 최고 일일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평균 해수면 온도는 전년보다 0.25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1년 만에 엄청난 규모로 상승해 주목할 만한 결과임을 전했는데요. 미국 CNN 보도 일부를 간략하게 인용한 보도에서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이 같은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한 분석 및 전망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해수 온도 상승 원인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5개월 이상 0.5도 이상 올라가면서 서태평양의 온도는 내려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통 2에서 7년 주기로 반복되지만 지난해 엘니뇨는 4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해양은 인류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한 잉여 열의 약 90%를 품고 있어 작은 폭의 온도 상승에도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북대서양 동부와 멕시코만, 카리브해, 북태평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례적인 해양 온난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동대서양의 경우 적도 및 중동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와 같은 전형적인 온난화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온난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바닷물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해치는데요.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관리하는 해양공원관리청은 최근 조사 결과 산호 대규모 폐사의 전조인 표백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호초는 해양 생물과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해양 동물인데요. 전체 해양 생물 중의 4분의 1이 산호초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어 홍수 방지 등의 역할을 해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타이완 강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25년 만에 강진에 큰 피해를 본 타이완에선 여진의 공포 속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이완에서 25년 만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일어나면서 이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며 요동치는 도로 CCTV. 겁먹은 행인들이 뒤를 돌아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 한 대가 도로를 지나는 순간 먼지를 내뿜으며 10층짜리 건물이 무너질 듯 기웁니다. 45도 정도 기울다 붕괴 직전 멈춰선 건물. 무너지고 뒤틀린 아래층에 주민이 갇힌 걸로 추정됩니다. 강진이 휩쓸고 간 타이완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접하며 기울어진 건물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강진이 난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의 모습을 전하며 이번 지진의 위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지진 규모에 비해 적은 피해 규모를 보면서 타이완의 내진 설계 상황이나 지진 대비 지침 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궁금함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타이완의 지진 대비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타이완 강진으로 화롄 지역은 여러 건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수도 타이베이는 강한 여진에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사망자들은 대부분 산사태로 굴러떨어진 바위 등에 부딪혀 숨진 경우였고 직접적인 건물 붕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타이완이 1999년 9월 21일 규모 7.6 지진을 겪은 이후 철저히 대비해왔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때의 아픔을 교훈 삼아 타이완 정부는 지진 등 재해 대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지진에 대한 대응 및 훈련을 담당하기 위해 2개의 국가급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울러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에 요구되는 내진 설계 기준을 지속해 높이면서 건물 내진 설계 기준을 확인하려는 주민에게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와 직장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공공 미디어와 휴대전화에는 지진과 안전에 대한 공지가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일본 골든위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본이 다가오는 골든위크에 해외여행을 통해 방문할 나라로 서울을 가장 많이 검색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여행업체 익스피디아 재팬에서 발표한 골든위크 해외여행 검색 순위입니다. 행선지 검색량과 1인 여행 행선지 검색량 모두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와 엔화 약세로 저조했던 일본의 해외 여행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167% 넘게 성장해 52만 명이 일본을 빠져나가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최대 90%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주춤했던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대부분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내 주요 관광지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일본의 골든위크 기간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로 우리나라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골든위크가 무엇인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역대 이 기간의 일본인 관광객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일본의 골든위크에 대해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골든위크란 국민휴식의 날, 휴화의 날, 일왕즉위기념일, 헌법의 날, 녹색의 날 등이 몰려있는 약 열흘간의 긴 연휴를 말하는데요. 올해 일본 골든위크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지난 7일 일본 최대 여행업체 제이사에 따르면 골든위크 기간 중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 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5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코로나19 전에는 열흘 연휴의 해외 여행자 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4에서 2018년 평균이 약 56만 명임을 감안할 때 약 9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을 예약한 일본인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과 같이 5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뒤 처음 맞이하는 황금 연휴로 국제선 운항 재개 등이 해외여행 수요를 높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